형제들 과연 이 재산을 가져갈 수 있을까? 아니면 부모님의 마지막 한 수가 모든 걸 뒤집을까? 상속은 끝났지만 진짜 반전은 이제 시작된다. 경북 영주의 오래된 한 기와집, 70대 후반의 아버지 한도윤, 그리고 평생 남편 곁에서 묵묵히 살림을 지켜온 어머니 정혜부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소박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한도윤 씨는 젊은 시절부터 말이 없고 묵직한 사람이었다. 군부를 떼며 땀 흘리는 걸 더 좋아하고 농사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본인의 템포대로 하는 것이 편하다 했다. 반면에 아내 정혜분 씨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 동네 사람들에게 해분 아주머니는 마음씨가 해처럼 따뜻하다는 말을 듣곤 했다. 이 부부에게는 세 남매가 있었다. 첫째 아들 한기철, 48세, 둘째 딸 한유진, 45세, 막내 아들 한기훈, 40세. 가을비가 유난히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밭에서 감자줄기를 정리하던 아버지는 갑자기 손에 쥔 괭이를 놓고 그대로 쓰러졌다. 옆에 있던 마을 사람들 덕에 급하게 119가 불려와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은 급히 모였다. 수술을 마친 뒤 의사가 말했다. 지금은 위기는 넘겼지만 연세도 있으시니 앞으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절대 주지 마세요. 그때부터 형제들의 속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응급실에서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기철은 조용히 동생들을 불러 세웠다. 이제 아버지도 연세 있으시잖아. 혹시 모르는 거 대비해야지. 뭐를? 막내 기훈이 물었다. 기철은 바로 본심을 드러냈다. 땅하고 진명의 말이야. 이런 건 미리 정리해둬야 하는 거지 나중에 휴 복잡해져요. 막내는 당황했다. 형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돼? 아버지가 누워 계신데? 그러자 기철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이럴 때 정리하는 게 가장 깔끔해. 아버지도 정신이 멀쩡할 때 해두는 게 좋지. 둘째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철의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았다. 형제들이 돌아간 늦은 밤, 병실에는 어머니 정혜분 씨와 의식이 흐린 아버지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따라 어머니는 생각이 많았다. 그러다가 문득 잊고 지냈던 한 이야기가 떠올랐다. 아버지가 평생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어떤 준비에 대한 이야기. 그래 이제 그걸 꺼낼 때가 된 거구나.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가까스로 눈을 떴다. 의사는 말수는 줄여야 하지만 간단한 대화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다. 어머니는 남편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여보, 애들이 이제 슬슬 욕심이 드러나려고 해. 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렸다. 기철이 녀석 벌써 그러더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준비해둔 그거 이제 꺼낼 때가 된 것 같소? 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아주 미약하지만 확실하게 말했다. 그래 때가 됐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간신히 의식을 찾은 뒤 23일이 흘렀다. 며칠 사이에 병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는 말수가 줄었지만 의식은 또렷했다. 눈빛만 봐도 자식들의 움직임을 다 보고 있는 듯했다. 근처에서 간단히 밥을 먹고 돌아오던 중 기훈과 유진은 병실 앞에서 큰형 기철의 목소리를 들었다. 유진아, 너도 아버지 재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겠어? 지금 모르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유진은 짜증을 억누르며 말했다. 오빠 지금 그 얘기할 때 아니야. 기철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늘 당하는 거야. 유진아,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해? 기훈은 답답해서 중간에 끼어들었다. 형난 부모님이랑 그런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냥 건강 챙기자는 얘기만 하면 안 돼? 그러자 기철은 작게 한숨을 쉬었다. 넌 항상 이상주의자야. 현실을 좀 봐. 현실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형제들끼리 얼굴 붉히고 싸우는 게 더 나빠. 나도 그건 원치 않아. 말투는 그럴싸했지만 그 속내가 걱정인지 욕심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적어도 막내와 둘째에게는 욕심으로만 들렸다. 그러나 갈등의 시작은 아직 서막에 불과했다. 다음 날 기철은 갑자기 동네 등기소에서 서류를 챙겨왔다. 가족관계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토지 대장, 그리고 심지어 부모님 명의의 자산 목록까지 출력한 서류를 들고 병실에 나타났다. 유진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오빠 이걸 왜 여기까지 가져와? 그러자 기철은 당당한 표정으로 말했다. 정리해야 돼서 그냥 놔두면 나중에 애들한테까지 피해간다. 상속세도 알아봐야 하고.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너무 빠르다. 아버지가 아직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재산 정리를 말하는 게 정상인가? 그 순간 병실로 들어오던 어머니 정혜분 씨가 그 서류들을 보고 멈춰섰다. 기철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기철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나이 생각하세요. 지금 해두는 게 다들 편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침대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 아버지는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기철아, 그 서류 잠시 놔둬라. 기철은 놀라서 어색하게 웃었다. 아버지 깨어 계셨어요? 저는 그냥 놔두라 했다. 기철은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았다. 며칠 뒤 아버지는 의사에게 외출 허락을 받고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물론 휠체어를 타고 가족들이 모두 동행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집 뒤편의 오래된 창고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곳은 평생 아무도 출입하지 않았던 장소였다. 어머니조차 아버지가 농기구 보관하던 데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아주 오래된 녹슨 열쇠 한 개를 꺼냈다. 40년 동안 이 문을 내가 혼자만 열 수 있었다. 기철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아버지 도대체 여기에 뭐가 있는 겁니까? 아버지는 묵묵히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다. 문이 열리자 햇빛 속에서 먼지가 흩날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인 것은 서류 보관함이 줄지어 놓여 있는 방, 철제 캐비닛 6개, 그리고 오래된 나무 상자들. 아버지는 한참을 숨을 고르고 모든 자식들의 얼굴을 찬찬히 본 뒤 조용히 말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내가 평생 모아온 것들이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줄지 이미 다 적어두었다. 기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는 단순히 좀 더 많은 재산을 숨긴 게 아니었다. 그는 40년 동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록하고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줄지 정확하고 냉정하게 적어둔 문서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저 캐비닛에는 내가 평생 사모은 땅, 임야 작은 상가 건물들 서류가 있다. 기호는 말문이 막혔다. 상가요? 아버지가요? 그래, 농사만 해서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나는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없는지 봤다. 도시가 커지기 전 허허 벌판 같은 곳을 싸게 사두었지. 그 말에 기철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아버지 그럼 그 땅들 지금은 가치가 올랐지. 많이 올랐다. 기철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버지는 가장 왼쪽 캐비닛에서 묵직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서류철 앞에는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상속 대상자 분류 및 평가 기록. 유진은 입술을 떨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는 담담하게 답했다. 내가 40년 동안 쓰고 모은 기록이다.
자식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기철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기우는 숨을 삼켰다. 유진은 손이 떨렸다. 아버지는 이어 말했다. 나는 평생 농사만 지었지만 어떤 게 진짜 자식의 마음인지 늘 지켜봤다. 서류철을 펼치자 그 안에는 연도별로 정리된 자식 3명의 기록이 있었다. 부모님께 한 말, 찾아온 횟수, 도움을 준 일, 갈등 상황에서의 행동, 재산 요구 발언, 빚 문제로 도움받은 기록, 부모 말에 보인 반응, 형제 간의 태도, 가족 행사 때의 태도, 정확하고 충격적인 기록이었다. 아버지는 첫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기철아. 기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예, 아버지. 아버지가 말했다. 내 기록이 가장 많다. 기철은 순간 얼굴이 환해졌다. 아버지, 제가 그래도 장남이라. 아버지의 한마디가 기철의 말어리를 잘랐다. 재산 요구 발언이 가장 많다는 뜻이다. 기철의 얼굴이 굳어버렸다. 아버지는 정확하게 말했다. 32년 동안 넌 78번 재산 얘기를 했다. 그중 42번은 지금 미리 정리하자라는 말이었지. 기철은 당황해 손을 내저었다. 아버지, 그건 다가족을 생각해서. 아버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기철아, 넌 가족을 생각한 게 아니다. 내 이득을 먼저 생각한 거다. 유진과 기우는 처음 보는 아버지의 단호한 모습에 놀랐다. 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그래도 나는 내가 언젠가 바뀔 줄 알았다. 결혼하고 나면, 아이가 생기면, 나이가 들면 달라질 줄 알았지. 기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번에 내가 쓰러진 뒤 병실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이 재산 정리하자더라. 기철은 입을 떼지 못한 채 손만 떨었다. 아버지는 유진 쪽 서류를 펼쳤다. 유진이는 늘 가족 사이에 끼어서 힘들었지. 유진은 눈가가 붉어졌다. 아버지, 그런 말 하지 마. 교사라고 바쁘면서도 행사가 있으면 항상 먼저 와서 도왔고, 어머니 병원 다닐 때도 항상 내가 챙겼다. 내 기록은 대부분 배려, 희생, 가족 화합, 노력, 그게 다다.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평생 가족을 위해 했던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아버지는 막내 기훈 쪽 서류를 펼쳤다. 기훈아. 기훈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넌 항상 미안해했지. 직장 문제, 결혼 문제, 힘든 일 많이 겪었다. 기훈은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넌 누구보다 부모를 사랑했다. 내가 힘들 때도 돈 얘기 한 번 한 적 없다. 기철의 입술이 파르르 흔들리다가 결국 참지 못했다. 아버지, 그럼 결국 저만 나쁜 놈이라는 겁니까? 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들이켰다. 기철아, 내 행동이 그랬다. 그 말에 기철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기준이 어딨어요? 자식이면 다 똑같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 혼자 번 게 아니잖아요. 저도 도왔어요. 아버지는 흔들림 없이 말했다. 그래, 너도 도왔다. 하지만 너의 도움에는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다. 기철은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럼 이 기록 때문에, 이 기록 하나 때문에 제 인생이 평가되는 겁니까? 아버지는 말했다. 기록 때문이 아니다. 내가 해온 행동 때문이지. 기철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버지를 바라봤다. 아버지는 오랜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다. 봉투에는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상속 분배 규칙 최종안. 기철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아버지, 대체 그게 뭡니까? 아버지는 봉투를 유진에게 건네며 말했다. 유진아, 내가 읽어라.
유진은 손이 떨려 봉투를 열었다. 그리고 종이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상속 분배 규칙. 첫째 조건. 부모를 진심으로 대하는 자식에게 우선순위를 둔다. 둘째 조건. 욕심을 드러낸 횟수가 많을수록 비중을 줄인다. 셋째 조건. 가장 힘든 삶을 살아온 자식에게 기회를 준다. 넷째 조건. 형제 간의 갈등을 의도적으로 유발한 자녀는 제외한다. 다섯째 조건. 상속은 자식 셋이 가진 마음의 무게대로 나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특히 장남 기철에게는 본인의 말과 행동을 되돌아볼 시간을 준다. 기철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철은 폭발하듯 소리쳤다. 아버지, 나만 왜 나만 이래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어머니가 외쳤다. 기철아, 정신 차려라. 그러나 기철은 이미 감정을 잃은 상태였다. 다 필요 없어. 아버지 재산이 얼마나 됐든 저는 제 몫을 받을 겁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마침내 큰 소리로 말했다. 기철아. 그 목소리에 모두가 멈춰섰다. 아버지는 눈을 뜨고 말했다. 이제 보니까 이 기록이 괜히 필요했던 게 아니구나. 기철은 멍하니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10시가 조금 넘은 시간. 병원 복도에 낯선 신사가 나타났다. 중년 남성으로 검정색 서류 가방과 깔끔한 정장을 갖춰 입은 꼴은 아무리 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병실 문 앞에서 어머니에게 조용히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정혜분 여사님, 연락받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유진과 기우는 놀랐다. 어머니 누구세요?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거래하던 변호사다. 변호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은 뒤 자신을 소개했다. 저는 법무법인 윤정의 변호사 박도연입니다. 선대님께서 맡기신 일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봉투 겉면에는 한도윤 사전 약정서 절대 개봉 금지라고 적혀 있었다. 이 문서는 한도윤 선생님께서 약 15년 전 직접 작성하고 저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상태가 스스로 재산 문제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봉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기우는 충격에 입을 벌렸다. 아버지가 이런 걸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선생님께서는 언제나 자녀분들 사이에 혹시라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 두셨습니다. 변호사는 봉투의 봉인을 천천히 뜯었다. 그리고 안에서 수십 장의 서류와 USB 하나를 꺼냈다. 문서의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본인은 1983년부터 매년 조용히 구입한 토지 총 12필지를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고 관리해 왔음. 유진은 숨을 들이켰다. 12필지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 땅들은 대부분 농지와 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혹시라도 큰 돈이 생기면 가족이 훨씬 힘들어질 것이라며 일부러 숨겨두셨습니다. 문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USB를 열어본 변호사는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 토지는 구입 당시에는 거의 값어치가 없었지만 지난 10년간 영주 풍기 안동 일대의 관광 개발로 인해 토지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기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얼마 정도인데요?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현재 시가 기준 약 6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 순간 병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고 기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지금부터였다. 문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1차 상속 원칙. 각 자녀에게는 동등하게 나누지 않는다.
자녀들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욕심을 부렸거나 부모를 힘들게 한 자녀는 제외한다. 변호사가 계속해서 차분히 말했다. 아직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문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상속은 조건부이다. 자녀들이 서로 싸우거나 재산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일 시 상속 자격은 즉시 무효가 되며 상속 대상은 자녀가 아니라 아내에게만 귀속된다. 기호는 숨이 멎은 듯 멈췄다. 그러면 형이 어제처럼 행동하면? 변호사가 답했다. 상속은 전부 어머니 단독 명의가 됩니다. 아버지는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도윤 씨 사람, 내게 이런 무거운 걸 남겨두려고.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USB 안에는 아버지가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이 있었다. 변호사는 조심스레 재생했다.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약한 숨소리와 함께 힘겹지만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아버지의 음성. 기철아, 내가 나쁜 놈이라는 게 아니다. 근데 돈 앞에서 너는 가끔 사람의 마음을 잊어버리더라. 유진아, 넌 참 속 깊은 아이다. 근데 그 깊은 속 때문에 너무 많이 혼자 짊어지고 살더라. 기훈아, 내가 제일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누구보다 단단한 아이란 걸 아버지는 알고 있다. 나는 너희 셋이 싸우지 않고 서로 기대며 살길 바란다. 그래서 이 상속은 누구에게도 쉽게 가지 않도록 만들었다. 만약 너희가 서로 싸우면 이 재산은 너희에게 가지 않고 해분이에게 간다. 왜냐면 평생 고생한 사람은 나보다 누구보다 해분이니까. 음성이 끝나자 병실은 말 그대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정적에 잠겼다. 기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버지. 유진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다.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렸다. 기철이 헐레벌떡 달려들어왔다. 변호사 왔다며? 그거 나도 좀. 그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과 USB 화면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뭐야 이게.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때 변호사가 단호히 끼어들었다. 한도윤 선생님께서 남긴 법적 문서입니다. 기철은 숨을 들이켰다. 그럼 지금 이 상황. 내가 이렇게 화낸 것도? 변호사. 네. 상속 조건 위반에 해당됩니다. 유진은 기철을 보며 말했다. 오빠 아버지는 처음부터 누가 재산을 원하면 그 순간 우리 다 자격을 잃는다고 적어두셨어. 기훈 역시 말했다. 형을 벌주려는 게 아니었어. 그냥 형이 욕심 때문에 가족을 잃지 않게 하려고. 기철은 말을 잇지 못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병상에 누워있던 아버지가 아주 작게 눈을 떴다. 아버지는 힘겹게 손을 들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해분이, 돈은 네가 가져라. 그 말 한마디가 형제들의 가슴을 무겁게 내려앉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유언을 남겨야 했는지 그 이유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 이제 아버지의 계획은 현실이 되었고 형제들의 탐욕과 갈등을 꺾는 부모님의 마지막 한 수가 완성되었음을.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뒤집어 버릴 최종 반전의 시작에 불과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쥔 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여보, 그런 말 하지 마오. 나 혼자 다 가져서 뭐 하겠소. 하지만 아버지는 다시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래도 해보니 고생 많이 했잖아. 그러자 기철이 흔들리는 목소리로 나직하게 말했다.
아버지,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철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것은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닌 부끄러움에서 흐른 눈물이었다. 병실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곧 큰 변화의 기운이 지나가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 자녀들의 손을 잡고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아주 평범한 농부였지만 그보다 더 크고 깊은 마음을 남겼다. 장례식 날, 세 남매의 모습에서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따뜻함을 느꼈다. 박 변호사는 마지막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 문서는 선생님께서 마지막으로 작성한 유언입니다. 상속 최종 권리는 배우자 정혜분에게 있음. 혜분이는 이 재산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나눠라. 단 그 기준은 혜분이가 정해라. 나는 자녀들이 아니라 혜분이를 믿는다. 모두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물을 흘렸다. 이 사람, 나한테 너무 큰 짐을 남겨두고 갔구만. 며칠 뒤, 세 남매는 다시 어머니의 집으로 모였다. 어머니는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다. 너희 아버지의 뜻, 잘 알겠지? 셋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다 준다. 셋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엄마, 그건, 어머니, 아버지가. 그러자 어머니는 손을 흔들었다. 걱정 말아라.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진짜 뜻은 내가 너희를 믿으라는 거다. 그 말에 세 남매의 눈이 동시에 붉어졌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대로 나누지는 않을 거다. 그 순간 기철은 바짝 긴장했고 유진은 숨을 죽였고 기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어머니는 말했다. 한 모든 토지를 세 명이 공동 명의로 묶는다. 아버지는 싸우지 말라고 하셨으니 너희 셋이 공동으로 관리해라. 이 그리고 수익은 다음 기준으로 배분. 기철 30%, 유진 30%, 기훈 40%. 기훈이 놀라 말했다. 어머니, 저는 적게 가져도 됩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네가 제일 부모 많이 챙겼으니 너한테는 부담을 적게 해주는 게 맞다. 기철은 눈을 감고 깊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유진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아버지 앞에서 그러면 안 돼. 기훈은 울먹이며 말했다. 형, 누나, 우리 다시 가족 맞지? 셋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